안녕하세요. 목차로 첫 번째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봄으로써 어째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왔는지 알아볼게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입력으로 문장을 넣어주면 출력으로 번역 타겟 문장을 출력해주는 번역 모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인코더에서 RNN 마지막 셀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의미합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게 전달해 주므로 입력 문장에서의 인코더가 추출한 특징을 디코더에 전달하여 디코더가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더와 디코더는 RNN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단에서 마지막 RNN 셀의 히든 스테이트에 이전의 모든 토큰 정보를 압축시켜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 후 디코더에 전송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콘텍스트 벡터는 기본적으로 픽스드 사이즈 벡터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입력 문장의 모든 정보를 손실 없이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만으로 완벽히 문장을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래 피규어는 바다나우 어텐션을 소개한 논문에서 발췌해온 것인데요. RNN 서치가 어텐션을 적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RNN ENC가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피규어에서 뒤에 붙은 50과 30 같은 숫자는 학습한 시퀀스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RNN 서치 50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토큰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나온 모델의 성능이고, 또 RNN 서치 30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토큰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여기서 어텐션이 적용되지 않은 RNN ENC 모델을 보면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반면에 RNN 서치 50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의 번역 성능인 블루스코어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집현전 발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규어에서 RNN 서치 30도 어텐션을 적용했는데 센텐스 랭스가 길어졌을 때 성능이 많이 저하됐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RNN 서치 30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할 때 최대 30의 센텐스 랭스를 가지는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센텐스 랭스가 3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급격히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RNN ENC 50과 비교해 봤을 때 RNN ENC 50은 최대 50의 센텐스 랭스의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데, 오히려 30의 센텐스 랭스로 학습된 RNN 서치 30보다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은 긴 시퀀스를 가지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텐션이 없는 모델은 거리가 먼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코더에 있는 모든 RNN 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이렇게 모든 셀을 넘겨주었을 때 고려해야 하는 벡터의 크기가 매우 커져서 작은 데이터로는 학습하기 어려운 스팔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 문장들을 고려하면서 스팔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대충 예상해보자면 현재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출력 토큰을 예측할 때 인코더의 정보들 중에서
얼만큼 집중해야 되는지 고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을 시각화해서 쉽게 보겠습니다. 어텐션을 쉽게 표현하자면 포커징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현재 디코더가 문장을 생성해낼 때 인코더의 어느 토큰에 포커징을 해야 할지 디코더가 참조하여 문장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지금 디코더가 show 토큰을 생성해낼 때 인코더에서 보여와 주려고에 포커징을 하고 있네요. 지금처럼 this는 이거와 보여에 포커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코더는 입력받은 문장을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디코더는 인코더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텐션은 NLP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흰색 부분이 인풋 이미지의 픽셀에 어텐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위치에 따라 어와 bird와 water를 어텐션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 포커징하고 있는 그림에 따라 이미지 캡셔닝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텐션이 원반에 포커징 하고 있을 때 프리스비라는 캡션을 제너레이션하고, 어텐션이 강아지에 포커징 하고 있을 때 도그라는 캡션을 제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림을 보면 기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어텐션이 있어서 trees라는 캡션을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텐션은 NLP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에서 응용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 프로덕트 어텐션입니다. 여기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텐션 기법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대부분 동일합니다.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쿼리, 키, 밸류부터 대략적인 직관만 보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쿼리는 현재 타임 스텝에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뜻하고, 키와 밸류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뜻합니다. 우리는 쿼리에 대해서 키와 유사도를 측정한 후에 키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에 반영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어텐션 밸류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텐션 밸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인풋으로 넣어주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한영 번역기 모델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력으로 나는 그녀와 밥을 먹었다를 넣었고, 이 문장은 나는 그녀와 밥을 먹었다라고 토크나이징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쿼리와 인코더의 모든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와 다 프로덕트를 진행할 겁니다. 벡터의 유사성, 그러니까 연관성을 계산할 때 주로 벡터의 다 프로덕트인 내적을 통해 유사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다 프로덕트를 통해 실제 얼마나 두 벡터가 연관성이 있는지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다 프로덕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들을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로 넣어줄 겁니다. 소프트맥스에 넣어주면 총 합이 1이 되는 확률 분포가 생성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분포를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계산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 기존의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가중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attention value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t 시점에 계산된 attention value와 t 시점의 디코더 셀의 히든 스테이트와 concatenate 해줄 겁니다. 이제 해당 벡터를 학습 가능한 웨이트 매트릭스와 행렬 곱을 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넣어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처럼 아웃풋 레이어에 이 벡터를 입력으로 주어서 아웃풋을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디코더의 다음 타임 스텝에 전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디코더 또한 똑같이 계산해 줍니다. 어텐션을 적용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봅시다.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받아서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인코더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우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빨간 박스 안에처럼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닷 프로덕트 연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입력 토큰의 정보를 콘텍스트 벡터만으로 디코더에게 전달했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디코더 셀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 기존의 인코더 마지막 셀 히든 스테이트 정보 외에도 이 닷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서 생성할 토큰과 입력 토큰과의 유사성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빨간 박스 안에서는 키 1, 2, 3, 4와 쿼리 2를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와 밥을 먹었다의 입력 토큰과 번역 토큰인 I 다음 토큰과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단어를 생성해낼 때마다 입력 문장 전체를 고려해서 단어를 생성해내니까 이전에 발생했던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에 있는 벡터가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닷 프로덕트 결과를 하여 만들어낸 어텐션 밸류 벡터입니다. 그 값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콘케트네이트 하여 토큰을 생성하고 다음 스텝의 디코더에 전달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코더가 토큰을 이해한 내용을 디코더가 생성한 토큰과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단어를 생성하고 있고 그 유사도를 다음 타임 스텝의 디코더 셀의 입력에 전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수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발표한 논문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다음처럼 디코더의 t번째 타임 스텝을 트랜스포즈해서 i번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닷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스코어를 다음 오른쪽 수식 2의 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번째 타임 스텝의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트랜스포즈해서 1에서 n까지의 모든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각각 닷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어텐션 스코어 벡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한 어텐션 스코어 벡터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줌으로써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알파의 t를 얻었습니다. 얻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가중합을 하여 어텐션 밸류인 AT를 얻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무엇이냐면 어텐션 밸류를 구할 때 오른쪽 식처럼 가중합을 해서 구하는데 가중합의 결과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텐션 밸류가 벡터인 이유는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인 알파의 t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1, H2, H3, H4와의 가중합인데 이 H1, H2, H3, H4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이기 때문에 가중합을 해도 벡터인 겁니다. 다음처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1, H2, H3, H4가 벡터이고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의 가중합이니까 다음처럼 벡터의 형태로 계산되는 겁니다. 얻은 어텐션 밸류 벡터를 t번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콘케트네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콘케트네이트한 벡터에
학습 가능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피케이션 한 뒤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통과시켜서 S바 T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S바 T를 디코더의 다음 타임 스텝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최종 출력은 시퀀스 투 시퀀스와 동일하게 아웃풋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출력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번 단락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티처 포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연속적인 세 문제가 있습니다. 퀘스천 A의 답을 구한 뒤 그 답을 이용해서 퀘스천 B와 C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퀘스천 A부터 보겠습니다. x는 2이고 y는 3일 때 xy는 6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이 값을 잘못 예측해서 8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A에서 나온 답을 이용하는 문제인 B와 C에서도 오답을 구하게 됩니다. 퀘스천 B의 정답은 9인 반면에 퀘스천 A에서 xy의 값을 6이 아닌 8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모델은 퀘스천 B 또한 잘못된 정답을 출력할 겁니다. 따라서 원래 정답은 9이지만 11의 정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퀘스천 C 또한 잘못된 정답을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티처 포싱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잘못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정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다시 똑같은 문제를 티처 포싱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이고 y는 3일 때 우리의 모델은 8이라는 잘못된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기존의 정답인 xy는 6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퀘스천 B와 C는 오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답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티처 포싱 기법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사용됩니다. 시퀀스 모델은 이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봤던 닷 프로덕트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와 밥을 먹었다 라는 입력이 들어갔고 디코더에서는 기존의 정답인 i가 아닌 it이라는 잘못된 출력을 뱉었습니다. i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예측으로 it이 나왔고 it은 또한 잘못된 예측인 was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답은 다른 잘못된 정답을 예측할 수 있어서 학습 속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잘못된 예측값을 토대로 히든 스테이트 값이 업데이트되어 이후의 타임 스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티처 포싱이 필요합니다. 티처 포싱은 시퀀스 투 시퀀스 관점에서 설명하면 디코더가 예측한 값을 다음 셀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트레이닝하고자 했던 데이터의 원래 정답을 넣어줘서 잘못된 예측이 트레이닝에 반영되지 않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히든 스테이트 값이 잘못 업데이트 되지 않고 다음 스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잘못 예측한 값 대신 원래 정답을 넣어줌으로써 다음 타임 스텝의 예측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티처 포싱을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합니다. 적용할 태스크가 같아도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어텐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닷 프로덕트 어텐션과는 조금 다른 바다나우 어텐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나우 어텐션은 닷 프로덕트로 연상하지 않고 덧셈과 컨캐트네이트를 이용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애디티브 어텐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컨캐트네이트 어텐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다나우 어텐션은 오직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에서 닷 프로덕트 어텐션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 문장을 토크나이징해서 인코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1, H2, H3,
H4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1, H2, H3, H4를 덴스 레이어에 통과시키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값과 인코더의 마지막 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덴스 레이어에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값을 더한 뒤에 다시 덴스 레이어를 거치게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나온 값을 저희는 어텐션 스코어라고 불렀는데요. 받아나온 어텐션에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얼라이먼트 스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된 얼라이먼트 스코어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줘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합니다. 그 후에 닷 프로덕트 어텐션과 동일하게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의 가중합을 하여 어텐션 밸류 AT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어텐션 밸류 AT를 디코더에 전달해 줄 거기 때문에 이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닷 프로덕트 어텐션과 동일하게 인코더 셀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에게 전달합니다. 디코더의 입력 토큰을 인베딩한 벡터와 앞서 생성한 컨텍스트 벡터 AT와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디코더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입력 문장의 토큰이 아닌 SOS 토큰이 들어가는데요. 이 SOS 토큰은 Start of Sentence의 약자로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토큰입니다.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항상 첫 번째 타임 스텝에 넣어줄 이전 출력이 없기 때문에 시작은 SOS 토큰으로 시작하고 아웃풋 토큰을 오른쪽으로 Shift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아웃풋 레이어에 통과시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토큰을 얻습니다. 여기서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덴스 레이어에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인 H4를 넣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 ET를 계산했는데요. 원래 이 자리는 사실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어텐션을 구하는 자리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디코더에서 히든 스테이트 값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코더 셀의 마지막 스테이트 값인 H4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타임 스텝을 보겠습니다. 이제 디코더의 첫 번째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H4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 ET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계산된 콘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이전 출력으로 나온 I 토큰과 콘캐트네이트해서 다시 디코더 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디코더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 S2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아웃풋 레이어에 통과시켜 다음 아웃풋 토큰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 타임 스텝 3입니다. 타임 스텝 2에서 두 번째 디코더 셀의 히든 스테이트 S2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S1 대신에 덴스 레이어에 넣어주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총 계산된 콘텍스트 벡터를 다시 이전 아웃풋 토큰인 A2와 컨캐트네이트해서 다음 디코더 셀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디코더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 S3를 얻을 수 있고 그 값을 다시 아웃풋 레이어에 넣어줌으로써 세 번째 아웃풋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 토큰이 EOS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EOS는 End of Sequence의 약자로 문장이 끝남을 의미하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끝났음을 알리는 토큰입니다. 받아나온 어텐션 논문에서 가져온 어텐션 맵입니다. X축은 인풋 센텐스의 토큰인 영어이고 Y축은 타겟 센텐스의 토큰인 프랑스어입니다. 이 각각의 픽셀은 두 토큰 사이의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시각화한 겁니다. 색이 하얄수록 두 토큰 사이의 연관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어텐션 밸류,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시각화한 것을 어텐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텐션 맵은 받아나온 어텐션에서 RNN 서치 50의 어텐션 맵입니다. 발표 초반부에서 어텐션에 대해 소개를 할 때 RNN 서치 50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RNN 서치 50은
바다나우 어텐션을 적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에 최대 50토큰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 데이터를 학습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RNN 서치 50 모델에서 10개에서 20개의 단어 길이를 가진 센텐스를 무작위로 2개 추출해서 어텐션 맵을 구성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Y축 라와 디스트럭션은 X축 디스트럭션과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높네요. 이제 그거는 프랑스어의 라와 디스트럭션이 영문의 디스트럭션과 깊은 연관이 있나 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비교해서 RNN을 제거. 트랜스포머는 2017년에 발췌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 소개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왼쪽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아키텍처가 있어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발표에서 이 두 아키텍처를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설명할 때 다시 나오니까 간단히 눈으로만 익혀둡시다. D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정해진 입출력의 크기입니다. 토큰이 임베딩 벡터를 통과하면 벡터가 되는데 그 임베딩된 벡터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um layers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쌓은 층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6층씩 쌓았네요. 그리고 num heads는 어텐션을 적용할 때 병렬로 적용할 건데 이 어텐션을 병렬로 적용할 개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DFF는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 수를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을 제거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RNN을 제거하면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순서를 고려할 수 없을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my dogs in dog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RNN을 제거하고 이것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초록색 dogs와 파란색 dogs가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두 토큰의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토큰 임베딩 벡터에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줌으로써 다른 위치의 같은 토큰도 다른 벡터의 값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순서를 고려하게 하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사인과 코사인의 시누소이드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지셔널 인코딩에 사용하려면 다음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연속적인 다른 두 토큰 사이의 값의 차이가 작아야 됩니다. 즉, 두 번째 토큰에 더해지는 포지션 값과 첫 번째 토큰에게 더해지는 포지션 값의 차이가 세 번째 토큰에게 더해지는 포지션 값과 두 번째 토큰에게 더해지는 포지션 값의 차이가 거의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토큰에 할당되는 포지션 값이 많이 차이가 나서 값이 큰 토큰에게 높은 중요도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치값을 반영해주는 벡터는 값이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토큰과 다른 토큰에게 할당되는 포지션 값의 차이가 많이 나면 값이 큰 토큰에게 높은 중요도가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토큰에 더해진 포지션 값을 보고 이 토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델이 이 값을 학습해서 인코딩된 벡터를 보고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즉, 임베딩 벡터에 더해지는 포지션 값은 특정한 함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코딩 방법은 인테저 인코딩입니다. 이렇게 각 토큰마다 위치별로 정수값을 할당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테저 인코딩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이와 독스 토큰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니까 인테저 인코딩의 값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보다 독스 토큰의 중요도가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연속적인 다른 두 토큰 사이의 값의 차이는 매우 작아야 된다. 인테저 인코딩의 경우에 토큰의 위치별로 벡터의 값이 1씩 증가하니까 연속적인 두 토큰의 거리는 1로 일정하네요. 잘 부합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위치값을 반영해주는 벡터는 값이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마이와 덕스 토큰에 더해지는 위치값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조건을 부합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토큰에 더해진 포지션 값을 보고 이 토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델이 학습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일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모델이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에 잘 부합하네요. 인테저 인코딩은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사용하는 시누소이드 함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연속적인 두 토큰 사이의 값의 차이는 작아야 한다. 사인과 코사인 형태의 시누소이드 펑션으로 연속적인 두 토큰의 차이가 거의 일정하겠네요. 조건에 잘 부합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위치값을 반영해주는 벡터끼리의 값이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겠네요. 잘 부합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토큰에 더해진 포지션 값을 보고 이 토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델이 학습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펑션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모델이 펑션을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에 잘 부합합니다. 결국 포지셔널 인코딩 값은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이 더해집니다. 모델이 훈련을 하면서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인풋 인베딩 벡터에 더해진 것을 찾아내고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학습합니다. 결국 모델은 위치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am a student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I am a student의 인베딩 벡터 사이즈는 D 모델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토큰의 인베딩 벡터 사이즈는 D 모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 토큰의 인베딩 벡터에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줄 겁니다. 위의 식에 따르면 인베딩 벡터의 인덱스가 짝수일 때에는 사인 값을 더해줬고 인베딩 벡터의 인덱스가 홀수일 때는 코사인 값을 더해줬네요. 그런데 버트 등의 이후의 논문에서는 대부분 포지셔널 인코딩의 정해진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직접 정의한 함수를 사용해서 위치 정보를 모델에게 알려준 대신에 인베딩 레이어는 모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하면 초기에 학습이 되지 않았을 때 포지션 인베딩 값이 일정하지 않아서 학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과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차이는 내용이 조금 깊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it은 애니멀이 될 수 있고 street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it이 애니멀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드한 주체는 동물, 애니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델은 문장에서 이시 애니멀인지 스트릿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텐션은 인풋 토큰과 타겟 토큰과의 유사도를 구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풋 토큰들 사이에서 유사도를 구하면 애니멀이 it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인풋 토큰과 타겟 토큰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풋 토큰과 인풋 토큰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각 문장 내 토큰들이 서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은 문장 내 토큰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하므로 이시, 애니멀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적용되는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에서의 쿼리키 밸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영한 번역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영어가 들어가면 그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어주는 번역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풋으로 I ate lunch with her를 넣으면 아웃풋으로 나는 그녀와 밥을 먹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인코더는 문장을 입력받아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인코더가 이해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출력 문장과 입력 문장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쿼리를 통해 키와의 관련성을 계산하고 밸류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번역 태스크에서는 당연히 번역할 문장이 입력한 문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계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쿼리는 아웃풋 센텐스와 관련된 매트릭스일 거고, 키와 밸류는 인풋 센텐스와 관련된 매트릭스일 겁니다. 아웃풋은 디코더에서 생성하는 것이니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나타낼 것이고, 인풋은 인코더에서 이해하는 것이니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웃풋 센텐스와 관련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주황색 매트릭스인 쿼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풋 센텐스와 관련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파란색 매트릭스인 키, 밸류가 될 겁니다. 이제 셀프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인풋 센텐스의 토큰끼리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히 쿼리와 키와 밸류는 인풋 센텐스와 관련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확대해보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류 키 쿼리가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보면 여기에도 쿼리, 키, 밸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있는 쿼리 키 밸류는 다른 매트릭스입니다. 기존 입력의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가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리니어 프로젝션 된 후에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 중에서 사용되는 쿼리 키 밸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리니어 프로젝션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멀티헤드 어텐션과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있는 쿼리 키 밸류는 다른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I ate lunch with her 이라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게 되고 I ate lunch with her 로 토큰화가 되었고 인베딩 레이어를 거쳤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각각의 토큰들은 모두 같은 토큰 인베딩 벡터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쿼리 키 밸류입니다.
이전에 셀프 어텐션의 쿼리키 밸류에 쇼스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쿼리키 밸류의 쇼스가 인코더로 들어오는 인풋 센텐스의 인베딩 매트릭스로 모두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사용되는 쿼리키 밸류 벡터를 구하기 위해 인베딩 벡터 각각의 리니얼 프로젝션을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합니다. i 인베딩 벡터와 eight 인베딩 벡터와 런치 인베딩 벡터의 쿼리 벡터를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 wq를 곱해서 각각 인베딩 벡터 쿼리 i, 쿼리 eight, 쿼리 런치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도 구합니다. WQ, WK, WV 매트릭스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다른 랜덤 값으로 초기화돼서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i8 런치 인베딩 벡터에 곱해지는 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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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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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V, WV, WV는 동일한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 된 벡터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쿼리키 밸류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저희는 쿼리키 밸류 벡터를 얻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i 쿼리 벡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쿼리 벡터와 키 벡터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겁니다. 처음 시퀀스 투 시퀀스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닷 프로덕트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의 차이점은 루트 디케이 값으로 스케일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각각의 쿼리 벡터와 키 벡터 모두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 후에 어텐션 스코어 값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한 밸류 매트릭스 모두와 웨이티드 썸 가중합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벡터마다 연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매트릭스 연산으로 한 번에 해결합니다. 행렬 곱을 이용하면 다음처럼 벡터의 값을 한 번에 처리해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 알파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 있는 소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밸류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어텐션, 쿼리 키, 밸류라고 표기합니다. 쿼리와 키의 트랜스포즈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얻었고 그 값을 루트 DK로 나눔으로써 스케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어텐션을 한 번만 진행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병렬로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를 하이퍼 파라미터인 헤드만큼 쪼개서 각각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에서 병렬로 진행할 개수인 헤드의 수를 numHeads 값을 8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렬로 쪼개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면 큰 장점이 있는데 헤드마다 WQ, WK, WV 매트릭스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어텐션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헤드는 it과 애니멀의 연관성을 높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헤드는 it과 스트릿의 연관성을 높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헤드는 it과 타이어드의 연관성을 높게 볼 수 있고 네 번째 헤드는 it과 애니멀의 연관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어텐션 밸류를 토대로 모델이 중요한 정보를 직접 고르게 하는 앙상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코더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결과인 어텐션 맵입니다.
실제로 멀티헤드 메커니즘으로 셀프 어텐션을 진행했을 때의 어텐션 맵을 보면 각각의 헤드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0번부터 7번까지의 헤드에서 생산한 어텐션 맵을 보고 모델이 토큰 간의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전체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셀프 어텐션 슬라이드에서 WQ, WK, WV의 웨이트 매트릭스 크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다시 전반적인 구조를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병렬로 어텐션을 수행하되 계산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컨캐트네이트 했을 때 기존의 인풋 차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풋 차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코더를 중첩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num heads 개수만큼 헤드로 나누어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해서 컨캐트네이트 하기 때문에 원래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 크기가 시퀀스 랭 바이 num heads 분의 d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num heads 개수만큼의 헤드를 컨캐트네이트 했을 때 원래 매트릭스 크기인 시퀀스 랭 바이 d 모델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쿼리키 밸류 웨이트 매트릭스인 W0Q, W0K, W0V, W1Q, W1K, W1V의 웨이트 매트릭스 크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WQ, WK, WV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슬라이드에서 생략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연산에서 매트릭스의 크기에 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의 크기를 각각 베타 바이 DQ, 베타 바이 DK, 베타 바이 DV라고 하겠습니다. 세 개의 매트릭스가 닷 프로덕트 어텐션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컬럼이 모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베타로 두었습니다. 또 소프트맥스와 스케일링 과정은 매트릭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의 각 컬럼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인 DQ, DK, DV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DQ와 DK와 DV는 모두 같게 됩니다. 편하게 모두 DV로 바꾼 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진행하면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의 크기는 베타 바이 DV가 됩니다.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의 각각의 크기가 시퀀스 랭 바이 num heads 분의 d 모델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dv는 num heads 분의 d 모델이 되고 베타는 시퀀스 랭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것들은 DK는 DQ는 DV가 num heads 분의 D 모델인 것과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에 계산된 결과인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와 크기가 시퀀스 랭 바이 DV로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WQ, WK, WV 매트릭스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풋 센텐스 매트릭스의 크기가 시퀀스 랭 바이 D 모델이고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의 크기가 시퀀스 랭 바이 num heads 분의 D 모델이니까 WQ, WK, WV 매트릭스의 크기는 D 모델 바이 num heads 분의 D 모델이 되겠네요. 논문에서는 D 모델을 512 num heads를 8로 설정해서 8번의 병렬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W5라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최종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크기를 유지시켰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발표한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논문에서 레이어가 깊을수록 트레이닝과 테스트 에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에러나 그레디언트가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레디언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아래에서 hx는 fx 플러스 x는 기존에 학습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학습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인풋 값을 단순히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레디언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스킵 커넥션은 현재 딥한 레이어를 이용하는 모델에서 사용하는 백본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스킵 커넥션은 레지듀얼 커넥션, 숄트컷 커넥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스킵 커넥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2016년도에 발표한 Residual Networks Behave Like Ensemble of Relatively Shallow Networks에서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하나의 경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여러 경로를 주어 앙상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어 증명했는데 아래 수식 figure A를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우선 층별 출력 hx를 yi로 표기했고 층별 레이어 출력을 소문자 fix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레이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처럼 나오고 여기에 두 번째 레이어인 f2가 끊겨도 입력으로부터 그레디언트가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반면에 피규어 B 같은 경우에는 F2가 끊기면 싱글 패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이란 평균을 0으로, 베리언스를 1로 가지는 분포로 바꾸자는 겁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보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발표한 논문인 Accelerating Deep Network Training by Reducing Internal Covariant Shift 라는 논문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는 인터널 코비리언트 시프트가 주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비리언트 시프트는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가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는 데이터가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면서 결국 각각의 레이어들의 분포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은 데이터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와 액티베이션 펑션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레이어마다 분포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식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알고리즘입니다. 각 배치의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노멀라이즈 과정에서 분모에 입실론이 보이는데 이 수는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작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값에 트레이닝 베리어블인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서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하는 이유는 모든 배치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시에 시그모이드나 렐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얻은 논리니얼리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베리어블인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서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피규어 A를 보면 결국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로 컨버전스를 할 수 있고 피규어 B와 C를 보면 평균과 베리언스가 일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치의 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1이면 베리언스가 0이 되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미니 배치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 트레이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RNA에서 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각 타임스텝마다 다른 통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은 그러한 값들을 트레이닝 동안에 계속 저장해서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배치 디멘전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반면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퓨처 디멘전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두 트레이닝 베리어블로 스케일링과 쉬프팅을 진행합니다. 다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퓨처 차원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치와 무관하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그 타임 스텝마다 다른 통계값을 가지고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트레이닝 동안에 계속 저장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퀀스가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 만약에 테스트 과정에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했던 시퀀스 길이보다 긴 시퀀스가 모델에 들어왔을 경우에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진행해줄 트레이닝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논문의 아키텍처에서는 스킵 커넥션을 add라고 표현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no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용 방법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친 매트릭스와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지 않은 그니까 기존의 인풋 임베딩의 포지션 인코딩 값을 더한 매트릭스와 더해줘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합니다. 그 후에 퓨처 차원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마찬가지로 감마와 베타는 트레이닝 베리어블입니다. X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뒤에 렐루를 거치고 다시 한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때 각각의 포지션마다 같은 파라미터인 W와 B를 사용하지만 레이어가 달라지면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퀀스 랭 바이 D 모델의 크기를 유지했습니다. 논문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내부의 히든 레이어 수를 2048로 세팅하였습니다. 그 후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매트릭스에 이전에 진행했던 과정인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여태 매트릭스의 크기를 유지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매트릭스의 크기를 시퀀스 랭 바이 D 모델로 유지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코더에서 나온 매트릭스가 그대로 두 번째 인코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매트릭스는 다음 인코더로 전달되고 멀티헤드 어텐션부터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행했던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코더에서 나온 출력은 디코더로 전달됩니다.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6개 쌓았습니다. 디코더의 경우에 입력으로 타겟 센텐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첫 번째 토큰 자리에 SOS 토큰을 넣어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쉬프트하여 입력합니다. 디코더에서는 타겟 임베딩 매트릭스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합니다. 라벨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코더에서는 현재 시점 예측에서 현재 시점보다 미래에 있는 단어들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미래 시점의 단어를 마스킹하는 캐주얼 마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캐주얼 마스크는 look ahead mas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의 역삼각형 모양인 패딩 마스크를 씌워서 라벨 치팅을 막습니다.
마스킹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보면 현재 시점의 단어와 그 시점의 이전 단어만 참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 관점에서 마스킹은 마스킹할 위치에 아주 작은 음수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값이 꺼지게 하여 구현합니다. 그 이후에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 아닙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어텐션을 구합니다. 왼쪽 아키텍처에서 인코더로부터 디코더로 들어오는 빨간색 화살표가 키와 밸류이고 아래 첫 번째 서브 레이어를 거쳐서 들어오는 초록색 화살표가 쿼리입니다. 이 세 개의 값을 통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어텐션이기 때문에 캐주얼 매스크도 적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코더에서 생성을 맞게 되는데 인코더에서의 최종 아웃풋을 키와 밸류로 받아서 어텐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디코더에서는 항상 인코더의 값을 참조해서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코더와 동일하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다시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디코더도 중복해서 num layers 번 쌓습니다. 논문에서 디코더는 인코더와 동일하게 6층을 쌓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지적은 항상 환영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거나 메일 주신다면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